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깨만 나오는 작가님, 이름도 얼굴도 비치지 않지만 젊은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한 분이십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결유무의 저자 코스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무척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구독자분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훈남이십니다. 네, 그런데 신비주의자, 여기 이름도 코스모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책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요. 철학과 에세이를 좀 섞어놓은 느낌이다. 무거운 이야기를 하셨다가 또 가볍게 넘어가고, 이 책 20페이지에 보면 사랑과 대립적인 감정인 질투, 분노, 증오, 복수, 무관심에 공통적으로 빠진 것이 호혜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또 머리카락이 고독을 방해한다. 사실 우리 인생이 진지하다가도 밥 먹어야 되고, 이념을 이야기하다가도 머리카락 치워야 되고, 그런 건 맞죠. 근데 작가님만의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필법인데요. 작가님만의 어떤 필법인가요? 아까 소개하실 때 저 젊은 철학자들 중에서 핫하시다고 했는데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본인만 모르시는구나. 제가 철학자인데요. 제가 젊다고 그냥. 그럼 잘 수정할게요. 늙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핫하신 분.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같이 이런 좋은 대화도 하고 새로운 경험도 재밌는 경험도 해보는 것도 너무 죄송했어요. 네, 글을 쓰게 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나 독서, 글쓰기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요새 새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인문학 쪽 계열 얼굴은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예계로 나가셔야 되고 좀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공돌이라고 하죠. 전정학과 전공하고 그다음에 회사도 소프트웨어 개발이랑 뭐 LCD 아시죠? LCD 옛날 TV 화면을 LCD라고 했거든요. 네. 추억의 단어. 추억의 단어. 그거 개발하는 회사 다녔어요. 거기 한 십몇 년 거기 다니다가 제일 인상 깊었던 책이 그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작가가 누군지 이건 또 모르고 그냥 코스모스라는 책이 눈에 들어와서 읽게 됐는데 한마디로 이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죠. 저한테 그 책이. 우주 이야기. 글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아름다움 하면은 뭐 조형물이나 뭐 그림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글도 읽을수록 그 아름답다는 걸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공대를 다녀서 그런지 책이 항상 매뉴얼이었거든요. 설명서. 책을 읽으면서 밤을 처음 새봤어요. 그 책으로. 작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니까 이제는 뭐 사랑하게 됐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사랑한다고 할까요? 책에 빠지신 거네요. 네, 진짜?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나도 이런 문장을 좀 썼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 한 게 그 코스모스 책에 대한 서평을 써봤어요. 내 느낌을 솔직하게. 와, 한 권의 책이 예. 사람을 변화시켰네요. 그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블로그에다 제가 서평 쓴 거 올렸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안 오더군요. 그래요? 폭발적인 인기였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무도 안 왔어요. 진짜. 뭐 그러다가 이제 브런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작가가 되겠다는 마음 먹고 책까지 내게 되는. 제 소개가 그렇게 된다. 작가 이 히스토리가 대충 말하면 그렇게 돼요. 칼 세이건이 이 말 들으면 정말 행복하겠어요.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으셨을 거예요. 코스모스 쓰셨으니까 우주에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공대 쪽 책은 아니고 이 책은 오히려 인문학, 철학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 전환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남의 영역에 왜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전공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아는 척하고. 네, 학문의 시작이잖아요. 고대 그리스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학문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칼 세이건의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또 한 명 좋아하는 인물이 까미를 좋아합니다. 알베르 까미를 되게 좋아해요. 이방인도 좋아하는데 시지프 신화를 더 좋아해요. 우리 시대 때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어리신 분은 어떻게 아세요? 그런 거? 이제 뭐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책 좋으면은 뒤에 이제 해설서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꼭 읽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작가가 영향받은 뭐 작가, 어느 시대 사람 이런 거를 꼼꼼히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까미를 알게 됐죠. 아, 이방인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 글을 더 읽고 싶다 해서 패스트랑 네. 시지프 신화를 읽었는데, 시지프 신화는 솔직히 코스모스 이후에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읽은 책이에요. 와, 진짜.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까 왜 철학에 왜 네. 들어왔냐 이러는데, 그러면 해도 멋있어 보이고, 저도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시지프 신화를 정리할 수 있겠지만, 철학 에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철학 에세이를 한번 써보고 싶다. 내 느낌을 한번 전달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적절히 배합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에 이제 비교리즘을 쓰면서 까미를 생각하면서 많이 쓰게 됐죠. 비전공자들이 철학을 알고 싶을 때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충분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네. 약간 이렇게 네. 작게 유머가 이렇게 딱딱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좀 어렸을 때 네. 엄마한테 많이 혼나셨겠어요. 그럼요. 주변 사람들한테 왜 많이 책 보면 나와요. 많이 맞았죠. 네, 개구장이입니다. 까미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제가 감히 까미를 따라 쓸 수가 없죠. 근데 흉내를 낸 거죠. 그 작법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론을 설명하고 그거를 완전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예시를 드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긴장과 이완의 필법이죠. 그렇죠. 네. 적절한 배울 것도 있고 완벽하게 이해시키면서 재미도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부분인데, 네, 굉장히. 감히 제가 이제 도전을 해본 거죠. 그래서 하필 여러 철학의 분야가 있고, 뭐 구조주의도 있고, 현상학도 있고, 해석학도 있고,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비교리즘. 여기 비교해서 불행하고 비교해서 행복한 시대인데, 이 책 너무 잘 뽑으셨어요. 1, 2, 3 시리즈로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 비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쵸. 비교를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비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게 과학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럼요. 자본주의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이 곧 돈이다. 이런 세상이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국가 지금 뭐 최선진국 하면 미국하고 뭐 독일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 두 나라가 과학을 어떻게 대하는지 딱 보면 자본주의에서 과학이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서양 문명의 두 기둥에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생 인류에게 두 기둥이 있다면 저는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패러다임이라든지 뭐 가치관이라든지 사상 뭐라도 명할 수 있겠지만 그 두 기둥이 저는 민주주의랑 자본주의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과학이 이 두 기둥의 아주 핵심을 하는데 사실 과학이 이런 위치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힘든 여정이 있었습니다. 몇 세기만 올라가도 그거 사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과학이. 갈릴레오가 처음에 그 지동설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종교 때문에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과학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존재처럼, 과학처럼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아니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 왔는데 저는 비교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비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핍박받고 있다고 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비교가 참 쓸모가 많은 놈이거든요. 그렇죠. 예, 비교를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좋은 게 많은데 안 좋은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제가 이게 생긴 게 험악하고 좀 신뢰가 못 가는 외모긴 한데 그래서 제가 소외받는 것들 아니면 좀 부족한 것들
것들, 외곽에 있는 것들, 아웃사이더,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좀 비웃어요. 네, 네. 이해돼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좀 성격상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그래서 지는 팀을 많이 응원하는 편이고 언더독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반란이나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애정이 많았는데 그게 그런 존재는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비물질적인 것들도 사상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도 그럴 수 있고 언어도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단어 중에 비교도 그런 위치가 아닐까. 애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비교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비교로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공대생이셨는데 네. 또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최초의 조선인 정도전과 마지막 고려인 정몽주라는 챕터였어요. 그럼 역사책을 또 읽으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고려사랑 조선사를 분리해서 많이 배워서 이렇게 연결해보지는 못했는데 두 사람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운명이 갈렸는데요. 요즘의 정권과도 또 뭐가 그렇게 다른가? 고려와 조선이 결국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같고 네. 정권도 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노선이 다르고 운명이 갈린데 지금의 정권은 정말 나라를 위하는 건가 개인을 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정도전과 정몽주는 두 사람 다 나라를 위한 일이었는데 의견이 갈렸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네. 뭐 이 부분이 좀 곤란하시면 패스해도 괜찮지만 아니요. 대답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의견도. 요즘 정치를 혐오나 아니면 아주 속임수, 연기, 사기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정치는 말 한자 그대로 바르게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그게 이 역사에서 정치를 넣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될지 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토지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대한민국에서나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거든요.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괜찮나요? 고급진데 땅 말해서 땅. 네. 왜 그러냐면, 네. 뭐 역사에서. 얘기 길어져도.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요. 일반 사람한테, 정몽주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유 좋아하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똑똑한 공부도 잘하셨고, 실제로. 근데 정도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정몽주만큼 애정하냐, 총애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신정권 초기 인물이라. 잘 모르시기도 하고. 약간 배신했나? 서울을 그래도 설계한 사람인데. 그죠. 근데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여말선초라고 하죠. 여말선초. 그때가 되게, 저는 그 구간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국 사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이나믹하고, 드라마로 만들어도 이루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정몽주하고 정도전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동문 수학하면서 성리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고려 말에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처음에 말한 토지 문제였어요.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 유통이나 통화가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관리들이 가면은 녹봉을 어떻게 지급하냐면 이렇게 쌀을 모아가지고 서울로 다 모아가지고 그때는 한성이겠죠. 지방으로 이렇게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근무하는 데에 경작지를 소유권을 줍니다. 그걸로 녹봉을 대신 받는 거죠. 제주도에서는 그 땅을 못 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고려가 계속 이제 고려 말로 가면서 자신만 먹으면 되는데 공직을 그만둬도 그 땅에서 계속 쌀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까지도 주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경작지가 있으면은 뭐 관리한테 뭐 3, 거기 경작하는 데는 3, 땅 주인 3 이렇게 주거든요. 3, 3, 4. 근데 나중에는 그 자식들까지 다 살 먹여야 되니까 9대 9대 1 뭐 이렇게 9대 1대 0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서민들은, 백성들은.
그 문제가 계속 쌓이니까 그래서 고려 말의 부패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전법을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 과전 그래가지고 현재 공무원들만 그 땅에서 녹봉을 받는다고. 정몽주는 조선을 세운다는 거에서 고려를 없앤다는 거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게 되죠. 아, 내가 바란 건 새로운 고려지 그렇죠. 조선이 아니다. 근데 정도전은 아유 무슨 말씀하시냐. 이건 안 된다. 개혁 갖고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선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아시다시피 조선이 세워지는데 고려의 입장에서는 정도전은 반역자죠. 일제강점기라는 특수 시절이 있지만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역사적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선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정몽주는 반역자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 개국을 반대했으니까요. 그런 입장이 다른 거죠. 아까 말씀하신 정몽주도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고 정도전도 훌륭한 인물인데 저는 정몽주를 좋아하는 만큼 정도전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몇백 년이 흘렀으니까 네. 두 인물이 다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 시대에 우리도 발이 담겨져 있어서 누구 편의 분야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진다면 한쪽 편에 붙어야 돼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평가가 되게 이상해. 정몽주는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하거든요. 정도전은 약간 야비야. 그게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이죠. 조선이 건국됐잖아요. 조선의 입장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나라를 위한다. 나는 충성할 거라는 정몽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개국공시인인 정도전은 반역자와 다를 바가 없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왜냐? 누굽니까? 이방원이지 않습니까? 정도전이 훌륭한 인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최영 장군 위인전은 아이들이 있는데 네. 이성계 위인전은 없어요. 근데 물론 이성계나 이방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는 지금과는 의견이 많이 달랐겠죠. 예. 성공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대접을 받지. 실패했으면은 이름도 안 올라왔을 텐데. 한 상대가 멸하는. 그렇죠. 역적이 됐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네. 이렇게 정도전이랑 정몽주를 비교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역사도 공부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현 정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님께서도 서민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같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바라봅니다. 민심을 아는 군주가 이기는 군주가 되겠죠. 근데 그 민심이 또 분산되어 있으면 어느 편에 붙어야 되나,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어느 편에 붙어야 되나, 강남에 붙어야 되나, 강북에 붙어야 되나, 노인층에 붙어야 되나, 20대 표를 얻어야 되나, 인구수 세고 있겠죠. 그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들을 책을 쓰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철학자분들도 많이 제안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연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게 100% 답은 아닐지라도 네.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나, 중요한 가치지 않을까 연대라는 게. 예. 그래서 투표도 잘 하셨고. 네, 저는 사전투표. 대한민국도 마음에 드시고, 네. 네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잘 드시고,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살지 못하는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판단은 단절에 가깝고, 이해는 연결에 가깝다. 근데 일단 문장을 뽑아냈다는 것이 바로 작가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고, 출판이 가능한 거거든요. 저도 이 말이 와닿았고 사전에는 판단과 이해가 유의어로도 쓰이더라고요. 책도 판단하며 읽을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자꾸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과 이해를 비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까미 얘기를 잠깐 하면은 왜 죽는데 열심히 살아? 솔직히 그 질문이거든요. 실존주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너 열심히 살면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그 열심히 사는 이유를 까미는 계속 고민했잖아요. 어느 정도 결론도 내렸다고 봐요. 저는 시지프 신화를 통해서
또 이 방향을 통해서 결론을 냈다고 보는데 패스트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저만의 답을 찾고 싶었어요. 저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진실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생활에서든지 아니면 책을 읽을 때라든지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왜 하는지 좀 따져보면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진실에 다가가려는 이 성향이 좀 인간은 있지 않나? 책을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판단과 이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절이랑 연결은 어떻게 보면은 드러나는 차이점이 크잖아요. 근데 판단과 이해는 약간 오묘하게 비슷하면서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진실에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비교라는 아주 좋은 도구를 가지고 차이가 작을수록 우리는 거기서 더 진실을 발견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판단과 이해를 소재로 잡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얻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책에 음악 QR코드를 넣으셨어요. 네네네. 아, 너무 참신했어요. 네. 영어 책에 QR코드 있는 것만 봤는데 예. 철학책에 음악 QR코드를 넣으셨어요. 네네. 처음에는 QR코드를 넣은 게 아니라 가사를 넣었었어요, 원래는. 그렇죠. 네. 그렇게는 했었죠. 예전에 뭐 시도 가사를 넣고. 넣었는데 이게 저작권이랑 이런 것 때문에 아, 그 출판사에서 QR코드를 다시 재제안을 하신 겁니다. 예. 이렇게는 가능한 거예요. 네, 저작권을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사는 절대 너무 넣을 수 없고. 참신해서 좋아서 네. 실제로 이렇게 QR 찍고 네.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음악을 특별히 좋아하시나? 네. 유재야,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아, 네. 그 보시면 그 책 내용도 좀 다른 것과 다르게 마치 이렇게 저녁에 라디오를 듣는 기분으로 읽으실 수 있게 책을 써봤어요. 그 에피소드는. 그러면서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 QR코드를 찍으면 음악을 들으면서 실제로 읽으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봤거든요. 유디아 1집은. 불러보세요. 이런 식인가요? 노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안 하고요. 아니에요. 원래 진지하죠. 네. 유지아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달랐고 아시다시피 유지아 님이 클래식을 전공하셨어요. 이별한 사람들을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고, 이래봬도 여자친구를 몇 명 사귀어 봤었거든요. 예, 결혼까지 간 적도 있는데, 어쨌든 실패를 했지만, 그때 애인 사귀고 이럴 때, 이제, 내가 그 분을 좋아할 때, 그리고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다음에 헤어지고 나서도, 유지아의 이 노래는 계속 들었어요. 뭐랄까, 연애사와 함께한 노래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쭉 들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그만 듣고 네. 결혼행진곡 들으셔야죠. 조병화 시인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알고? 네, 워낙에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어머니 심부름 끝내고 어머니께로 돌아간다. 어머니 심부름 앞으로 몇십 년, 한 50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50년이 아니다. 죄송해요. 한 80년. 어머니 심부름 남았네요. 그죠? 네네.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조병아 시인님의 시를 읽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머니 심부름을 한다는 이 표현이 결국 애도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롤랑 바르트의 애도의 일기라는 책도 읽었어요. 프랑스 철학자인데 그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 책을 쓴 건 아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끌짝끌짝 메모를 남겼어요. 근데 롤랑 바르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 메모지를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나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치료 거부하고 본인도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극복이 안 되신 거죠. 그만큼 힘든 일인데 앞으로 한 80년 정도 좋은 활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히 저도 안 되면서 남을. 네. 감사합니다. 위로가 많이 되네요. 하고 싶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 들으니까 저도 실감이 안 나기도 했지만 새벽에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생각도 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나이도 이런데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게 좀 친근감도 있고 그럼요. 이런데 제가 찾은 방법은 그러니까 뭐 좀 과격한 드라마를 봐도 별로고 책을 읽어도 그렇고 음악을 봐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그리움이랑 슬픔이. 근데 좀 많이 도움이 된 거는 글을 쓰면서였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맞아요. 브런치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올렸는데 원래는 혼자 보려고 썼는데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읽어주면서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짧은 소견을 써봤어요. 저녁에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갑자기 쓰게 된 거죠. 써보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엄마를 내가 어떻게 생각했고 왜 후회하는지 엄마를 보내드릴 때 아쉬운 게 뭐였고 엄마가 다시 돌아오신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런 글을 한번 써봤거든요. 어머니가 좀 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생각보다는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쵸. 네. 요즘 100세 시대 하는데, 좀, 네. 아주, 그쵸. 약간 병고가 있으셔가지고 돌아가셨죠. 한 2달 됐는데 그래요. 어쩔 때는 한 40년 된 것 같고 어쩔 때는 어제 일 같고 그래요. 엄마랑 되게 살가운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살갑진 않죠, 아들들이. 아들 키우고 있어서 빨리 포기해야지. 네, 아들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아, 또 이렇게 다른 얘기도 하게 됐네요. 예, 아무리 좋은 생각도 글로 쓰지 않으면 관념으로 머물 뿐이라고 하시고 키보드와 연필을 비교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비교는 다르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물들을 친구로 엮어주시더라고요. 이 세상도 비교는 하되 그렇게 따뜻하게 묶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작가님 마음이 참 따뜻하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셔서 그렇지 네. 못한데. 이렇게 섭외할 때 전화 목소리는 무서워가지고. 네, 그렇죠. 좀 그런 말 네. 많이 들어요. 좀 차갑다고. 네. 너 회사냐? 막 이렇게. 그런 말 많이. 저는 비교의 재발견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냥 따뜻하다고 잘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는데. 살면서 네. 비교당해서 좋았던 일이랑 기분 나빴던 일이 있어요. 많죠. 어떤 그리고, 거 있을까요? 거기 에피소드가 앞뒤로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게 제 얘기예요, 솔직히. 근데 이제 조금, 옆집 누구는 해외여행 보내주더라. 누구는 뭐 장가도 잘 갔더라. 이번에 벌써 손주가 2번째인데 너무 부럽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은연중에 이제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날 보면서 얘기는 하지 않으시죠. 살짝 시선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기분만 나빴어요, 솔직히. 기분만 나쁘고, 또 비교하고 왜 그래. 내가 그러면 뭐 잘하고 싶은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인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엄마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솔직하게 너무 억울해서, 엄마, 그런 얘기 하면은 내가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엄마는 내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놀 것만 생각하는 줄 아는데 나 그렇지 않다고. 엄마 말에 상처 많이 받는다고. 엄마도 좀 생각을 바꿔서 내가 잘하는 것도 한번 좀 말해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의외로 아무 말씀이 없고 탕수육 먹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탕수육을 좋아했나 봐요. 좋은 합법인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파악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화제 전환을 싹싹 하면서 저를 많이 뭐 그런 스타일로 대화를 하시니까 저는 당할 수밖에 없었죠. 나는 막 울컥해서 말했는데 갑자기 탕수육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뭔지 아주 알고 있습니다. 저를 막 잘 이렇게 손바닥 위에 놓고 잘 가지고 노셨죠. 아까 울랑바르트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세요? 네, 너무 아니요. 장난이에요. 공대생 아니, 잘 모릅니다. 아니 우리 농담이 약간 공대생은 이런 거 모른다 막 이런 농담이 좀 있어서. 네. 아까 어머니의 작별을 아까 글을 써보니까 저도 글은 좀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쓸 때가 누구를 위해서 쓴다는 거는 되게 뭐랄까 오만이고 나를 위해서 쓸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슬픔, 그다음에 후회 같은 걸 글로 써보니까 참 좋아서
보통 작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 작가님은 뭘 공부하셨고 어디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찾아봐요. 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여기 작가 소개도 소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름도 없고 검색도 안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전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로지 이 책 한 권. 그래서 제가 이런 적은 처음이죠. 보통 이름을 알리려고 하죠. 오로지 책을 통해서만 소통하겠다는 작가님의 책에 처음엔 좀 의아해했는데요. 오히려 그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전공하셨는지, 어떤 이력을 가지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는지 오로지 이 책으로만 보여주셔서 사실 책에 집중도 할 수 있었고요. 아유, 그렇게 네. 와주셨더니 저야 고맙습니다. 네. 이걸 좀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저야 네. 좋네요. 자식이 사랑받으니까. 네. 그리고 평소에 굉장히 관심 있던 주제였는데 네. 깊이 있는데 쉽게 읽히게 써주셨어요. 아, 그리고 중간중간 음악, 두부, 탕수육 이런 것도 들어있어서 좀 먹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또 사색도 좀 하고 역사도 좀 알게 되고 두루두루 좋았습니다. 아유, 그래서 고맙습니다. 다음 책도 기다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런 인터뷰 자리가 글을 쓰길 참 잘했다. 저자가 되길 참 잘했다 생각 드는 게 이렇게 좋은 인터뷰도 할 수 있고, 귀한 자리도 오고, 좋은 생각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평소 생각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책이 이렇게 많이 안 나갔어요. 네. 광고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팔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